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친밀해하는 사이가 있죠. 가족이죠, 바로. 가족이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가정폭력이 사실 폭력으로 인식되는 데까지 우리가 되게 오랜 시간 걸렸듯이 친족 성폭력 문제도 사회의 문제,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의붓 아버지 살인 사건입니다. 92년 1월 17일에 이제 경찰서로 강도 신고가 옵니다. 한 가정집에 강도가 침입했다는 신고였고 현장에 경찰에 가보니 안방에서 어떤 중년 남성이 누워서 가슴에 칼에 찔린 채 이미 사망을 해 있었고요. 중년 남성의 딸이 공업용 테이프로 손발이 묶인 채 근처에 있었어요. 집에 현금이 좀 없어진 걸로 확인이 됐고 현장을 조사하던 경찰이 좀 이상한 점을 발견을 해요. 사망한 피해자의 딸 A라고 할게요. 이 A가 이미 대학생이었는데 네. 아빠와 함께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흔적을 발견했거든요. 대학생 딸이 아빠랑 자는 게 그렇게 일반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수사관이 조금 이상하다고 의심을 했었고 아버지를 칼로 찌르고 금품을 훔쳐간 강도가 딸은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일반적인 강도 사건과 조금 다르다고 이제 경찰이 판단을 해요. 그리고 또 살펴보니 이 아버지는 A의 친아버지는 아니고 의붓 아버지였다는 점을 이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A라는 딸에게 약간 거짓말을 해요. 너희 아버지 응급실에서 봤는데 살았더라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사실 아버지가 살았다고 하면은 안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게 일반적일 텐데 예상하지 못한 반응을 이제 냅니다. 막 소리를 치면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현장에서 제3자의 지문이 발견이 되었어요. 근데 그 지문은 A 양과 같이 대학교를 다니는 이제 B군의 지문이었고 이 B군이 체포가 되고 A 양이 내가 죽였어요. B군은 잘못이 없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의붓 아버지를 살해한 범인은 바로 이 A 양과 A 양의 남자친구 B군이었던 거예요. 확인을 해보니 사망한 피해자는 살인의 피해자이기도 했지만 A 양은 12살 때부터 이 의붓 아버지에게 친족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였던 것이었습니다. A 양과 B군이 고민을 하다가 이제 좀 끔찍한 계획을 세우는 거죠. A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재혼을 해요. 7살 때 재혼을 하고 이 의붓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데 A 양이 12살이 되던 해부터 이제 상습적으로 A 양을 이제 성폭력하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성폭력은 가족들 몰래 A 양 성폭력하다가 A 양의 어머니가 이걸 다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단하지 않고 이제 그때부터는 아예 대놓고 노골적으로 계속 성폭력하기 시작을 해요. A 양의 어머니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면 죽여버리겠다는 식의 협박을 일삼았고 한 번은 이 A 양과 A 양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를 한 적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 A 양의 의붓 아버지의 직업이 이제 검찰청의 간부였던 거예요. 당시에 경찰이 A 양의 아버지를 보고 검찰청 간부인 걸 확인하고 그대로 그냥 돌아간 적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때는 완전히 무기력해졌겠죠. 공권력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기대나 희망이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A 양은 결국에 이제 20살이 돼서 대학을 가게 되는데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A 양의 아버지는 그 A 양의 그 학교 시간표까지 관리를 하면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고 그때 또 아버지가 계속 성폭력을 또 자행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A 양이 이제 이 B군을 만나게 되거든요. 다행히도 B군은 A 양의 이런 그 피해 사실을 다 알고도 A 양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A 양을 도와주기 위해서 무척이나 노력을 합니다. 한 번은 A 양과 B군이 함께 아버지한테 가서 교제를 허락해 달라는 그런 요청도 하는데 절대 안 된다. 눈에 띄지 마라. 그래서 이 과정에서 사실 A 양과 B군은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이 의붓 아버지의 범행을 중단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이 의붓 아버지가 죽어야 끝나겠구나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고 B군이 집에 와서
잠들어 있는 아버지를 칼로 심장 부위를 찔러서 바로 이제 살해합니다. 그리고 강도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 A 양의 손발을 다 묶고 현금도 없애고 또 집도 막 흐트러 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사건의 전말이 이제 다 밝혀지게 된 거죠. 경찰의 신고나 법의 판단을 받을 수 없다라고 판단한 네. 것 같아요. 너무 절망적이었을 것 같은데. 비군의 부모님이 이제 이런 상황을 모두 확인을 하고 아들과 이 A 양을 도와야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한국 성폭력 상담소를 찾아가서 사건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을 해요. 아, 당시에도 네. 그런 기관이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여기서도 뭐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 사건과 관련한 공동 대책위를 꾸리고 수많은 피해 지원 단체와 그리고 대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이 A 양과 B군을 이제 구명하기 위한 운동을 시작을 해요. 그리고 22명의 변호사들이 이 A 양과 B군의 이제 무료 변론을 받게 돼요. 저는 그 당시에도 제가 이 막 신문 기사 찾아보고 해서 너무 가슴 아팠던 게 A 양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구속된 후 감옥에서 보낸 7개월이 지금까지 살아온 20년보다 훨씬 편안했습니다. 밤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아름답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더 이상 밤새도록 짐승에게 시달리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벌을 받을 테니 B를 선처해 주세요라고 A 양이 얘기를 했고요. 들을수록 참 잔혹하다. B군도 어머니 다음으로 사랑하는 A가 무참하게 짓밟히는 것을 알고도 나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느낄 때마다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나는 A의 의붓 아버지를 죽인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A를 살린 겁니다. 라고 최후 변론을 합니다. 결국에 B군에게는 징역 5년, A 양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가 납니다. 자신을 성폭행해온 의붓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양의 경우 범행 과정 내내 소극적으로 개입해온 점을 고려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군은 범행을 사전에 계획해 직접 저질렀고 결과적으로 엄정한 법 질서를 무너뜨린 점이 인정돼 징역 5년에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너무 이제 이슈가 됐었던 사안이고 이들이 살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었던 사안이라서 결국에는 이들에 대해서 특별 사면과 이제 복권을 단행을 하는데요. A 양은 사면이 되고 이 B군도 남은 형기의 절반을 이제 감형받게 돼요. 이런 식으로 사건은 이제 종결이 됐고요. 이게 단순히 어떤 피해나 피해 가족의 개인적인 불행인가? 우리 사회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시작하면서 신족 성폭력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드디어 가지게 되죠. 그리고 94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성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최초로 우리나라에 시행이 됩니다. 이 법률이 제정되면서 처음으로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강제 추행이 이제 법률적으로 개념이 잡히고 이 친족 성폭력은 좀 줄어들었나요? 친족 성폭력은 성폭력 범죄 중에서도 가장 이 암수율이 높은 범죄예요. 신고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못 하거든요. 한 4%대 정도의 신고율을 가지고 있어요. 사건을 이제 처음 접했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 큰아버지에게 사실 오랫동안 함께 살면서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안이었는데 너무 저한테 온갖 데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가해자들의 제가 봤을 때는 사돈의 8촌까지 전화가 온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그렇게 너가 열심히 안 해도 돼. 제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 아니면 착각했을 수 있어. 그냥 예쁘다고 그런 건데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끊임없이 저에게도 회유와 협박을 하는 거죠.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피해자를 지원해주는 변호사인데 내가 가정 파괴범이 됐나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혼란스럽게 하거든요. 그걸 겪으면서 와, 이 변호사한테도 이러는데 피해자한테는 얼마나 더 했을까. 그리고 피해자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가족이 있는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완전히 이제 평온했고 정상적으로 보였던 가족이 해체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되게 어려운 거죠.
가족들이 피해자의 편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이 믿겨지지 않는 상황인 것 같네요. 두 가지 사례 좀 더 말씀드리면 네. 되게 와닿으실 것 같은데 7년간 미성년자인 친딸 2명을 수차례 강간하고 추행한 사건이 있었어요. 광주에 사는 50대 A씨는 친딸 2명을 지난 2012년부터 7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 자매는 당시 초등학생이었습니다. A씨는 딸들이 잠을 자거나 심지어 숙제를 하고 있을 때도 강간하고 추행했습니다. 딸들이 집에 없을 때는 신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시키기도 했습니다. 딸들이 초등학교 학생이던 시절부터 강간과 강제추행을 상습적으로 합니다. 딸의 신체를 촬영해서 사진을 보내라 이런 요구도 하고요. 피해자들의 엄마는 이걸 다 알고 있었는데도 신고하거나 다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어요. 보통 그 친족 성폭력 사건에서 보호자들이 쉽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이유가 엄마 역시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고요. 선뜻 도와줘야 하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도 사실 되게 큰데 가해자가 이 가정에서 사라지게 된다면 당장 내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생계가 막막한 거기서 오는 어떤 두려움도 신고를 사실 못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로 꼽을 수 있어요. 현장에서 보면 이런 것도 되게 커요. 그리고 이제 친오빠가 성폭력한 사안인데 피해 여동생이 성폭력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와 동거 중입니다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올린 적이 있고 이제 29만 명이 청원에 동의했던 사실이 있어요. 아직도 재판은 진행 중인 사안이고요. 이 사안도 오빠가 친동생을 성폭력하고 그 성폭력 상황을 이들의 부모는 오빠에게는 아주 여러 명의 변호사를 붙여주면서 무죄 변론을 시키고 이 피해자는 국선 변호사가 홀로 어렵게 싸워 나갔던 사안이에요. 없어서 제가 많이 못 보는 게 아니라 신고가 되지 못하는 사건이죠. 생각해 보세요. 나의 자식이 한 명은 가해자고 한 명은 피해자예요. 부모가 어떻게 할까요? 부모가 피해자 편 들어주는 부모는 없어요. 가해자가 된 우리 다른 자식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살릴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이런 사안을 보면 사실 친족 성폭력 피해자가 가족들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정말 어렵고 오히려 기대하는 것이 이상할 정도의 상황인 거죠. 반대로 피해자의 각오가 필요하네요. 그렇죠. 우리 가족과 난 단절될 각오를 네. 하지 않는 한. 실제로 선고형도 일반 강간죄에 비해서 사실 많이 높게 설정이 되어 있지만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 가해자들이 도대체 얼마의 형을 사는지 71.4개월 정도, 6년 정도. 그러니까 사실은 형의 집행이 종료되고 다시 가정 친족 관계로 돌아왔을 때 그런 걸 생각하면 그렇게 만족스러운 형량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말도 안 되는 형량인데요. 고민이 되겠지만 피해자를 조력해주는 어떤 체계적인 시스템이 사실은 있어요. 피해자가 원할 경우에 뭐 쉼터라든지 피해자 지원 시설로 가서 보호받고 가족과 단절해서 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신고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들이 내는 목소리를 우리가 잘 듣고 그리고 그 용기를 지지해주고 함께 고민하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짐승 같은 범죄를 하나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네. 황영동 살인 사건인데 황영동. 49살 먹은 사내가 대낮에 공중 화장실에서 자기랑 아무 상관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을 시도를 합니다. 사내는 이제 칼을 들고 협박을 했는데 그 여성이 이제 막 도와달라고 했죠. 도와달라고 하니까 옆에 전통 한옥이 공사 중이었어요. 거기서 공사를 하시던 인부분들이 여성을 이제 구하려고 사내를 이제 에워쌉니다. 이 사내는 또 그 인부들을 상대로 칼로 싸우려고 해요. 근데 거기서 23살짜리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있었는데 네. 사내를 제압을 하다가 크게 다칩니다. 거의 목숨의 위기까지 올 때까지 다치고 경찰은 이제 그 다음에 와서 체포를 해갔습니다. 일단 강간 미수로 입건이 됐고요. 경찰이 이제 뭐 추궁을 합니다. 추궁을 하는데 이 사람이 정말 깜짝 놀랄 자백을 해요. 내가 지난달부터 오늘까지 38일 동안 사람을 5명을 죽였습니다.
언론에서 흔히 뭐 난자했다라는 표현으로 살해를 했어요. 이유는 다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뭐 어떤 때는 10만 원, 어떤 때는 20만 원. 대전 충남 지역에서 5차례에 걸쳐서 연쇄 살인을 저지른 40대 남자가 오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용의자는 부녀자들이 혼자 있는 다방이나 가정집을 노렸고 범죄 수법이 아주 잔인했습니다. 첫 살인이 이제 9월 9일에 대전에서 한 다방에 들어가서 그 여주인한테 1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여주인이 그거를 거부를 하니까 칼로 찔러서 살해를 했어요. 그리고 2주 정도 있다가 이번에는 가정집에 침입을 합니다. 가정집에 침입을 해서 거기 계시던 아주머니를 10만 원을 빼앗았는데 이분한테 그런데도 또 찔러가지고 살해를 했어요. 이번에는 한 일주일 남짓 있다가 또 대전에 있는 다방에 들어가가지고 그 20만 원을 빼앗고 그 다방 여주인을 살해를 하는데 아무 원한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칼로 38번을 찔러가지고 살해를 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대전 옆에 아산시에 가서요. 여관에서 여주인을 또 칼로 찔러가지고 살해를 하고요. 이거는 대전의 한 식당에서 음식 시켜 먹고 고기 먹고 맥주 먹고 그게 한 6만 원 정도 나왔다 그러는데 네. 주인 아주머니가 이렇게 계산하세요 그랬더니 또 칼로 찔러가지고 아주머니를 살해를 하고 그 주인 아주머니 그때 임신 6개월이었어요. 황 씨는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순순히 돈을 내주지 않으면 임산부에게까지 무자비하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다방 여주인을 살해할 때는 무려 38차례나 흉기로 찔렀습니다. 돈이 필요해가지고 그런 행동을 처음에 하게 됐었습니다. 잔인한 수법으로 무려 5사람의 목숨을 뺏은 뒤 황 씨가 손에 넣은 돈은 고작 60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총 몇 개월간 일어났던 거죠? 이게 9월에서 10월인데 와. 정확히 2달도 아니고 한 38일이에요. 너무 짧은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고. 근데 더 황당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이 사건을 벌이기 전에 7월에 잡혔었어요. 그리고 어떤 여성을 성폭행을 하려다가 특수강간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근데 8월에 풀려나요. 풀려나는데 증거가 모자라서 풀려나는 게 아니라 구속집행 정지로 풀려납니다. 구속 집행적이 정확히 어떤 겁니까?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네. 그 구속의 집행을 잠깐 멈추는 거예요. 형사소송법 101조에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 그럼 풀어주는 거네요? 네, 잠깐 석방시키는 건데 판사의 판단인가요? 네, 판사의 완전 직권이에요. 직권 판단이기 때문에 피의자를 바라보는 판사의 시각이 되게 중요한 건데 아팠나 봐요. 예, 뭐 이제 녹내장이 있어가지고 이제 시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풀어줬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변호사 생활하면서 녹내장 때문에 구속집행 정지되는 사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지금은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구속집행 그럼요. 정지예요. 아니 그리고 녹내장이 진행 중에 범죄를 일으킬 거잖아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치료는 안 받고 범죄를 저질렀죠. 교도소 있다가 나와서 범죄 저지르고 또 교도소 가고 또 나와서 범죄 저지르고 범죄 내용도 다 그냥 강도상의 성폭행 뭐 이런 겁니다. 이거 이제 황영동은 붙잡혔죠. 붙잡혀서 1심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고 2심에서는 다시 또 녹내장이 사유인데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됩니다. 이 황영동을 붙잡은 23살 청년의 이야기도 되게 감명이 깊었어요. 그날 아르바이트를 하러 왔었는데 웬 흉악범이 칼을 휘두르면서 여성을 위협을 하니까 맞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 흉악범을 막아야겠다. 제압을 한 거죠. 나중에 이제 당시에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니까 내가 아니라 누구라도 이 일을 했을 것이다. 똑같이 했을 것이다. 되게 담담하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생계를 돕기 위해 일당 3만 원의 막노동 아르바이트를 하다 변을 당한 안 씨. 출혈이 심했지만 가까스로 목숨은 건졌습니다. 남들도 막상 그렇게 어렵게 처해 있으면 다 그렇게 다 하고 해갖고 그냥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똑같은 사회에서 이런 일이 생길까요? 황영동과 그 청년. 이런 게 계속 인간이라는 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이상하고 근데 범죄 사건이라는 게 그런 걸 너무 보여주고 하니까 도스토옙스키를 비롯해서 소설가들이 그렇게 범죄를